이제 이러한 어떤 모습들을 봤을 때 향후에 그러니까 이런 치명적인 위험과 위기가 일상이 되는 그런 사회에서 문화예술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 우리가 좀 던져봐야 하는,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해답을 같이 모색해야 봐야 하는 것이라고 보겠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예술이 어떠한 존재 방식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전망들은 아직은 뭐 명확하게는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물리적인 거리를 확보하면서도 사회적이고 감성적인 연결은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비대면 콘텐츠가 또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어떤 교류나 행사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고 대신에 소규모의 또는 야외에서 진행되는, 그리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어떤 프로젝트들이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동안은 상당히 많은 이제 어떤 소통 방식에 있어서, 그리고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매체에 있어서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잔존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화예술 단체들 또한 어떤 스스로 예술 단체의 어떤 리질리언스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위기관리의 역량을 기르는 부분들이나 아니 작품의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그리고 조직의 운영과 구조, 프로젝트의 기획과 실행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기 위한 어떤 역량과 준비를 하는 것이 또 새로이 다가온 어떤 도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생각컨대 사실 이러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이 한동안은 혼재되어서 공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위기에 처한 문화예술을 위해서 어떠한 문화예술 정책이 필요할 것인가라는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취약한 측면들을 보완하는 것이 하나의 축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새로이 닥친 어떤 도전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또 하나의 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환의 시대에도 문화예술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특히 비대면과 대면 간의 어떤 균형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일단 어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는 문화예술인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안전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리하여 어떤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기 가이드라인들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신속한 피해 파악과 현장과의 소통과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또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현재 지원 방식들을 개선하고, 그리고 전국의 문화시설들에 있어서도 방역이나 환기 등의 어떤 리모델링 지원들 같은 것들도 함께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인들의 어떤 열악한 창작 여건과 또 생활 환경의 개선을 위한 어떤 이원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함께 진행돼야 될 거고요. 디지털 전환의 어떤 연착륙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도 지금처럼 소액 단권의 온라인 콘텐츠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보다는 그들이 제작을 할 수 있는 인프라들을 갖춰주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좀 더 쉽게 저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더욱더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기술 지원이나 협업 지원, 그리고 전문 인력의 양성, 그리고 정당한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저작권 제도의 개선과 인식 구조, 그리고 시장 형성 전략 등이 함께 진행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술이라는 것이, 특히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가 단순히 어떤 공공재원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와 공동체의 어떤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투자라는 측면을 좀 염두에 두고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들을 문화예술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회적 예술 프로젝트나, 또는 그린 뉴딜의 입장에서도 어떤 생태계의 위기나 기후변화의 문제, 인간과 자원의 공존을 중시하는 그런 생태예술 프로젝트와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 일상의 저변에서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서서히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우리 일상을 아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위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이제 좀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기술의 위기 혹은 기술로부터 비롯한 어떤 위기는 아니겠는가? 라는 질문으로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기술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든지 등등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의 발전과 더불어서 사실 문화의 위기가 온 것은 아닌가라는 이 질문 속에서 저는 세 가지의 어떤 위기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취향의 위기라는 것과 진실의 위기 그리고 평등의 위기인데요.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취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진실 그리고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자동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게 위기에 처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좀 세 가지 좀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취향의 위기인데요. 이 취향의 위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의 디지털 문화, 디지털 일상에서 디지털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맞게 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디지털 일상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매일매일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 데이터, 정보, 뉴스, 각종 의견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집니다. 정말 무한하게 쏟아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무한한 선택이 사실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인데 무한한 선택이 가능해졌는데 왜 취향은 위기를 맞게 되었을까요? 이 점이 바로 이제 어떤 역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라든지 사실 우리도 지금 유튜브로 시청을 하고 계실 텐데요.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혹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예컨대 유튜브만 하더라도 하루에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 공식 발표에 따르면 하루에만 해도 전 세계 인류 20억 명이 매일매일 10억 시간을 시청하는 데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하루에 10억 시간이라고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만 이제 공개가 되어 있고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양의 콘텐츠 혹은 동영상들이 업로드되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보가 뚜렷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아마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라고 하는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많이 넘쳐나는 데이터와 정보와 볼거리와 이런 것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뭘 선택할 수 있을까요? 선택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무작정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기는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술들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들이 이제 일종의 추천 서비스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실제로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모든 정보는 아니고요. 어떤 걸러져서 보여지는 어떤 큐레이트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추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개개인들에게 맞춤화되어서 콘텐츠가 우리에게 제공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용자의 취향을 파악하고요. 또 그것에 기반해서 새로운 동영상들을 이렇게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의 원리가 사실은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면 이 사용자로 하여금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 자체를 그리고 그 플랫폼에 체류하는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로 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플랫폼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 사용자의 취향을 변형시키게 되고 결국에는 사용자 개인의 주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취향도 상실하게 된다. 자, 결론적으로는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우리의 자동화된 기술 문화 속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자동화된 기술 문화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판별하고 선택하고
하는 과정에 우리가 그것들을 맡겨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위기라는 상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쨌든 이 과정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근데 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취향, 다양한 취향과 어떤 민주주의, 그리고 평등 이런 것들의 가치들을 계속해서 돌보고 수기하는 그런 과정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럴 때만 이 지금의 문화의 위기, 기술의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예술에 야기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더 거기서 또 한 번 나오는 서로 만나서 같이 그 적극적으로 시대에 응전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많이 위축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책을 생각할 때 최적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 해법 중요하지만 어떻게 예술가들 사이에 동료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때 동료성이라고 하는 건 시대에 적극적으로 응전하는 그런 에너지를 어떻게 또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책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저는 정책이 단순히 알고리즘으로서 최적의 해를 내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일종의 공론장이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책이 의도했건 안 했건 어떤 해법을 모색을 하면서 거기에 어떤 비판적인 의제나 목소리들 끌어들인 예들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이제 시혜적 복지가 아닌 예술가들의 그런 어떤 에너지들 서로 모여서 비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그런 입장에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 김상민 선생님한테도 약간 비슷한 생각이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본다면 결국에는 저는 이 소위 자동화 기술 그로 인한 문화의 위기들의 또 핵심에는 선생님은 이제 주로 이제 주체성의 위기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비평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강조를 하시고 하셨지만 일종의 펜가르기밖에 없고 좋아요, 싫어요, 엄지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토론이 아닌 사실 이미 답을 자신이 갖고 있고 그 정해진 답을 가지고 옹호하느냐 반대하느냐 식의 사실은 토론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도 아닌 것 같고 일종의 그냥 전투라고 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진실을 주장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들 이것이 지금 시대의 그 자체가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것이 과거에는 소위 저는 전문가들이 비평가들이 학자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들이 또 지금 시대에 여실히 또 드러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떤 이중의 위기에 처해 있지 않나? 전문성의 위기와 또 이런 불확실성의 위기. 그러면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요새. 그래서 그러할 때에 어떤 식으로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비판의 영역을 회복할 수 있을까? 또 특히 글을 쓰고 공부를 하고 했던 소위 전문가들은 지금 시대에 어떻게 새로운 형태의 동료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진국을 이렇게 가늠하는 척도가 국가가 나라에서 문화예술인들을 어떻게 대우하냐, 처우하냐에 따라서 그 선진국의 척도를 가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은 그런 일은 코로나 위기 때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같은 경우는 그런 기본 예술가들의 어떤 기본 소득이 보장돼 있고 그런 제도들, 시스템들이 아주 잘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의 위기에 가장 취약계층이 물론 모두 힘들지만 문화예술 공연 분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희원 실장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이 아닌가, 기본 소득이 보장되는, 물론 지금 다양한 각도로 공공미술이랄지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지방 작가들 또 취약계층의 작가들에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렇게 모두에게 지원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한계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나라에서 그런 기본 소득 보장되는 게 가능할지 이런 부분 좀 여쭙고 싶고요. 일찍이 백남주 선생님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의 노예가 되지 말고 기술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느 기술까지 쫓아가야 되고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또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됐지만 어떤 규제하거나 규범한달지 이렇게 인간의 시스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 거랄지 이런 어떤 통제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건 뭐냐? 그냥 돈만 내려 보내는 거고 그냥 기존에 돈을 받았던 체계들이 뭐 변화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들. 정말 현장에서 그야말로 전전긍긍하고 뭔가 해보려고 도모하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 상황들 때문에 뭔가 하고 싶어도 덤비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뭐랄까 골방으로 혹은 작업실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걸 구제해라고 내려보낸 돈들은 다른 곳으로 그동안 늘 받아왔던 분들한테 또다시 가는 그런 딜리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택배 시스템들. 이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소외 받았던 분들을 더 보살피고 찾아내고 그들에게 지원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생략됐다고 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예. 그러한데 이제 김상민 소장님의 이런 AI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하물며 인간도 왜곡하는데 저것들이 만약에 기계화된 세상에 우리를 왜곡하게 되면 그들의 뭐 평균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스미스 요원과 싸우는 인간이 돼야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까지 오게 됐는데 사실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이 슬픈 상황들에 대해서 양희원 실장님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상황에서 정책의 의사결정의 과정에 우리들은 지역에서는 호명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만이 저렇게 왜곡된 지원 구조 가지고 숫자 노름을 하는 정부를 각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걸 좀 국책연구원에 계시니까 얄밉게 여쭤봅니다.